세무사님, 우리가 이렇게 상속세를 뭐 내는 거나 당연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각종 세금이 추징되는 거 그걸 좀 대비를 하고 싶거든요. 뭐 상속세든 뭐 증여세든.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증여세보다는 결국은 이제 큰 세금으로 와닿는 게 상속세다. 그러니까 상속세 조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요즘 트렌드랑 그다음에 아주 스테디한 이 패턴 이런 걸 좀 설명드리면서 나의 지금의 뭐랄까요 자산 운용이나 자녀와의 돈거래 이런 것들의 습관이 지금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사전증여재산. 이게 다들 이렇게 말하세요. 단 한 번도 나는 자녀한테 돈 주고 세무서한테 연락 한 번도 안 받아봤다. 아니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통장으로 이렇게 보내요. 네, 통장으로 보내고 그냥 다 쏘잖아요. 막 100만 원, 200만 원 쏘고 막 이러시는데 이게 사실은 세무서의 인력이 한계가 있어요. 예, 전국에 이제 국세청 직원분들이 한 15,000명 정도, 14,00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 정말 업무량 많습니다. 저는 국세청 직원분들 진짜 존경하는 게 야근도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모든 증여권을 자녀한테 100만 원 줬다고 그 다음날 전화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걸 다 볼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언제 펼쳐지냐면 상속세 때 펼쳐져요. 그러니까 증여세 같은 경우는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라면 합산을 하는데 네. 이 원리가 상속세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럼 돌아가신 날 상속 재산이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10년 이내,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거나 상속인 이외의자는 5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속인 이외의자로 누가 유명하냐? 손주. 왜냐면 자녀는 바로 1차 상속인이니까 이게 손주는 5년이에요. 5년. 그리고 뭐 이러겠죠. 사위 며느리. 사위 며느리도 상속인 이외의자예요. 그러니까 5년. 네. 이 분들 것까지 계좌 내역을 다 봐요. 그러니까 피상속인, 그다음 상속인들 배우자 자녀, 그다음에 손주, 며느리, 사위 계좌를 다 확인한 다음에 거래 내역을 다 솔팅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융권에 요청을 해요. 상속 때는 그걸 오픈할 수 있는 그 법이 있어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국세청에서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그 금융권에서 다 줘야 되는 거네요. 다 받아서 취합한 다음에 간단해요. 자녀가 이름이 A고 뭐 상속인데 A, B, C, D다. 그럼 A, B, C, D 딱 이렇게 솔팅해가지고 필터링 딱 하면 쭉 나와요. 10년 치고.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총액이 나오잖아요. 다 증여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쟤한테 이제 3천만 원을 빌려줬어. 이건 안 쓰고 차용증은 안 쓰고 빌려줬는데 걔가 그 다음에 나한테 3천만 원을 다시 입금한 게 있어. 그럼 괜찮은 건가요? 이런 부분들을 소명을 해야 돼요. 소명을 해야 입증이 돼요. 무조건 바로 입증이 안 돼요. 그냥 출금했다가 들어온 게 있어도 안 돼. 대부분의 이제 세무조사 때는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간 금액이 일치하니까 일치성 여부로 이 사건을 하나로 볼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3천만 원하고 700, 800, 1,500 그렇게 조금 그러다가 넘어가세요. 또 금액이 넘어가 또 이렇게 온 게 또 4천이야. 그럼 또 뭐 1,000만 원은 뭔데요? 그럼 이러게 되는 거거든요.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조교를 써라. 습관화해라. 거기 통장 옆에다가 그럴 때 빌려줌. 맞습니다. 한마디 맞습니다. 빌려줌. 또 받을 때는 가품. 가품. 네, 진짜 어려운 용어 안 쓰셔도 돼요. 몇 년 몇 월치 가품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이라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상속세 때 펼쳐지고 그 다음에 무서운 게 가산세예요. 진짜 가산세가 무서워요. 그거 진짜 많더라고요, 세금.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왜냐면 10년치 거 보니까 9년 전에 증여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당시 안 냈던 증여세를 먼저 내요. 그다음에 그 당시 안 냈던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증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왜냐면 거의 9년치죠. 그렇죠. 그다음에 상속세 때 얹어서 상속세 계산하고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왜냐면 얹은 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과소 신고했다고 가산세 붙고 그다음에 상속세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러니까 이 가산세 6가지 합치면 사실은 그 당시 증여 재산가액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속세 처음 낼 때 신고할 때 냈던 세금도 사실은 상속인들한테는 사실 큰 충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사 펼쳐져서 몇 억을 또 내라 그래요. 이제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속된 말로 멘붕이 오세요, 진짜로. 그렇죠. 아니 이건 뭐냐 막 이런 사태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집만 한 칸 두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상속세 낼 돈이 어딨어요, 사실. 돈을 그렇게 대비하고 있나, 자녀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월급 받아서 빠듯하게 사는 자녀들은 자기네 먹고 살기도 바빠. 그 상속세 내려고 대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부동산을 이제 말 그대로 저당 잡혀가지고 그렇죠. 을구에 네. 표시되면서 국세청이 이렇게 연부연납을 한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하시죠. 그것도 몇 년 나눠서 낼 수는 있나요? 네, 상속세는 최대 10년까지 나눌 수 있어요. 증여세는 최대 5년이고 사전증여재산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상속세 경험을 딱 한 번 해보시고 조사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 생활비 쉽게 줘도 된다란 말 그 다음부터는 안 하세요. 그러네요. 네. 네. 이게 경험의 차이예요. 근데 문제는 경험하면 늦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정보밖에 안 돼요. 내가 그거를 활용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걸 이제는 말 그대로 금융습관이잖아, 이게. 금융습관이에요.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된다. 그렇죠. 아니, 제가 좀 아는 사람은요, 이제 아이들이 다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했는데 그 아이들이 월급 갖고 생활이 작은 거예요. 워낙 이제 이 집이 워낙 잘 살았으니까 씀씀이가 컸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그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560이 들어가요. 뭐, 운동하는 트레이너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뭐 트레이너비, 뭐 골프 갈 때 옷 사는 거, 뭐 이런 거. 1년에 그냥 1억짜리 카드를 준 거예요. 부모 카드를. 그거 갖고 써, 얘가. 그러면 그것도 다 증여로 들어가나? 그렇죠. 사실은 증여가 되죠. 네. 그것까지 조사를 다 해요. 물론 이제 그 카드 내역의 상세 내역까지 볼지는 이제 그 조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다 못 볼 수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이제 그 세금 그 한도 내에서 증여 아닌 증여 비슷하게 지금 해주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오피스텔이 3억짜리를 얼마 전에 하나 사줬어요. 근데 그거를 대출을 잔뜩 끼고 사준 거예요. 일부러. 얘가 소득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대출을 지금 부모가 갚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부모 통장에서 나가는지는 모르겠다. 그거는. 사실은 이러면 무조건 이제 사심증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은 포착이 안 된다. 말했지만 돌아가시면 10년치 거 모아서 한 번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의 그 파급력을 제발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오피스텔을 팔아도 세금이 모자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제 당연히 이제 연부연납으로 근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돈 못 내면은 압류돼서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경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금매가 나오시는 거예요. 추후에 세금 못 내가지고. 경매 이런 게. 가산세가 무섭습니다. 왜냐면 상속세는 무조건 세무조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네. 기본 공제 한 5억이 있고 배우자 공제 5억 이렇게 하면 10억 정도까지는 사실 세금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 15억 정도 집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신고 안 해도 괜찮지 않나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실은 신고는 안 하셔도 돼요. 저를 막 찾아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다못해 세무서라도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결국은 리스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이 시가를 제대로 못 먹이세요. 말 그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10억 가치밖에 안 해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이제 대부분 어디서 나오시냐면요. 부동산 중개사님들이 대충 그 가격 말해준 여기 거. 집값 얼마야? 맞아요. 얼마 해요? 이렇게 해요. 맞아요. 대부분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상가 건물 때 이게 많이 펼쳐지는데 이 세법상에는 이제 시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막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아파트 같은 경우 많죠. 같은 단지 내에서 앞동에서 나랑 똑같은 국민주택 규모가 팔렸다. 그럼 그 가액이 시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나머지 상가나 토지는 사실은 시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가도 옆에 호수가 나랑 면적이 다르고 이러면 그 금액을 끌고 와서 못 쓰거든요. 그러면 상가는 대부분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 이제 기준시가를 하거든요. 기준시가 계산은 5억도 안 나와. 그러면 뭔 신고야? 그냥 가. 그렇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임대료 환산이라는 게 있어요. 임대료 환산이 뭐냐면 월세 곱하기 100에다가 보증금을 더해야 돼요. 근데 상가는 대부분 계산을 하다 보면 기준시가보다 임대료 환산이 더 높아요. 높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시가는 뭐 예를 들어서 8억인데 임대료 환산이 또 12억이 나와요. 그러면 본인은 그걸 모르고 8억이니까 뭔 신고야 신고. 그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추후에 신고 안 해서 신고불성시 가산세,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날라온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로는 재산이 적어도 저는 신고를 안 하셔도 무조건 상담 받아봐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농지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내가 농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뭐냐면 등기할 때 이러세요. 야, 기준시가야. 농지는 무조건 기준시가로 상속받는 거지. 가치가 엄청 낮잖아요. 기준시가로 받으면. 근데 말씀드렸지만 상속은 부모 세대의 끝이고 자녀 세대의 시작이에요. 그쵸.
자녀는 부동산 이제 취득한 시점이잖아요. 제가 이걸 왜 많이 경험하냐면 제가 가장 처음에 썼던 책이 수용 관련 책이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공익수용 국가에서 제가 하남 상기 신도시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상속을 받게 되면 그걸 대부분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뭐가 되냐? 기준시가가 돼요.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는 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걸 미래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가 5억이야. 근데 배우자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10억 원까지 어차피 내가 상속세를 안 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토지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8억, 9억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어차피 10억까지는 내가 세금이 0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미래에 팔 때 취득가액이 5억이 아니라 8억, 9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정평가가 10억 원짜리 감정평가인데 100만 원도 안 들어요. 하지만 이거 올림으로 인해서 미래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1억 원 정도 줄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 하나로 100만 원 들여서 1억을 미래에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좋네요. 진짜 간단한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뭐냐면 그 귀찮음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시세라든가 아니면 KB 부동산 시세 이런 데서 나온 시세가 있잖아요. 그 시세로 평가하지는 않나요? 부동산 실거래가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세법에서는 아파트밖에 없어요. 아니면 상가. 상가가 1층 같은 경우는 호가 다 일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걔 팔린 거가 유사하면 쓸 수 있어요. 그게 실거래가가 되는 거다. 기준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면적이 5% 이내고 기준시가가 5% 이내야 돼요. 근데 상가도 같은 여포실의 면적은 비슷한데 기준시가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걔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8억에 팔렸다. 그 8억을 갖다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속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활용해라 차라리. 감정평가는 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액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 용어도 어렵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감정평가라는 거. 전 처음에 감정평가서 들을 때 슬픔하고 웃음 이런 거 측정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지식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방송 보시고 나서 웃으면서 이 지식이 기억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나 상가를 빼고 토지라든가 아니면 뭐 근린주택 아니면 근린시설 뭐 근린상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감정평가를 받아놓는 게 좋겠네요. 감정평가를 잘 활용하면 아주 세법으로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조정장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20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시세가 얘가 17억이거든요. 조금 떨어졌죠. 근데 이분의 이제 나머지 부동산이나 자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 양도소득세보다 지금 상속세를 너무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 20억은 프리미엄의 층수가 과거에 팔린 걸 수도 있거든요. 내 거 부동산을 가장 낮춰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16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최고 세율의 구간에 서면 이 시세 차이가 4억이잖아요. 가치가. 그러면은 상속세가 2억이 빠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감정평가를 높이는 것만 전략이 아니라 낮추는 것도 전략이에요. 맞습니다. 내 상속세가 이미 너무 높다 그러면 자산 가치를 낮춰야 돼요. 오히려. 지금 눈앞에 세금이 너무 과도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좀 낮게 평가를 받아갖고 빨리 증여를 미리 해주는 것도 괜찮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조정장일 때는 오히려 상장 주식 같은 경우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자녀한테 증여를 많이 하세요. 왜냐 이 상장 주식이 회사의 어려움이 아니라 국가적인 그냥 어려움 뿐이고 이거 회복될 거다라고 하면은 미래 자산가치 상승분을 자녀가 다 가져가니까. 지금 막 뭐 10분의 1로 떨어지고 이런 것도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줄 거면 지금은 1,0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방식의 논의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이 일어나면 부동산이 있다, 어떤 자산이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상담을 받아보셔라. 그 한마디 때문에 선생님의 미래의 세금이 아니면 지금의 눈앞의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겠네요. 한 번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다 10억 미만이야, 이 집값 얼마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되나 한 번은 점검을 딱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증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 죽고 난 다음에 니네 알아서 가져가라 이렇게 조금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